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해에 출제되었던 문제 제27회 기출문제 실무 이론 평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는요, 모두 1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항당 2점씩 해서 30점이 배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실력을 잘 갖춰 놓으면은 이 30점을 주워 먹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 실력을 가지고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이거 첫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재무회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재무회계를 왜 하느냐? 회계란 무엇인가? 그 밑에 목적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뭐 그걸 뭐 여러분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회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그냥 한번 보세요. 1, 2, 3, 4 중에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은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 재무회계는요, 외부 관계자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외부 관계자를 위한 회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1번 맞았죠? 틀림없이. 자,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를 보면은 우리가 재무회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결산 자료가 뭐가 있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2년간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 회사 현금 흐름이 좋겠구나. 이런 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다음에 3번.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재무회계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이제 공부를 수십 시간 동안 했는데 경제 전반에 관한 공부 우리 한 적 있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산업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 자료를 여러분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경영자가 이제 어떻게 경영했느냐, 그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영업이익이 얼마 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냈다. 그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재무회계를 통해서. 자, 3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분계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 연습을 평소에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점표 입력하는 걸로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이게 차변대변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0주를 주당 8,5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8,500원 곱하기 여기 1000주. 그러면 850만 원 들어왔나요? 맞아요? 네. 자, 우선 보통예금에 850만 원 차변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체크합시다. 자, 요거 맞았고, 요거 틀렸고, 요거 맞았고. 네. 자,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에 있어요. 네.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2, 4번은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보겠습니다. 이 1000주가 얼마에 샀던 거냐 이겁니다. 한 주당 9,700원에 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처분하면 대변에 가는 것은 항상 뭡니까?
판매 금액이 가는 게 아니라 취득 금액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취득 금액 대신에 지금 장부 금액이라고 표시했던 겁니다. 1000주 곱하기 9,700원 970만 원이죠. 자, 대변에 970만 원. 대변에 이거 틀렸고 이거 970만 원. 이건 틀렸고. 네. 그러니까 1, 3번 안에 답이 있어요. 1, 3번 안에. 다음. 자, 1번은 손실이 발생했고 2번은 두 개 다 손실인데 잘 보니까 하나는 평가 손실이라고 했고 3번에서는 처분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가했습니까? 처분했습니까? 매각했죠? 처분했잖아요. 처분.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3번이 답이다.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답이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왜 120만 원이 손실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970만 원과 850만 원 차이예요. 970만 원짜리 단기 매매증권을 850에 처분했기 때문에 120만 원만큼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차변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분류하죠. 예. 혼합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혼합거래라고 한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는 FAT 1급에서는 항상 나온다. 이론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실기에서 안 나오느냐? 실기에서 또 나온다 이겁니다. 예. 이론에서도 나오고 실기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 드렸죠. 앞에 수업에서. 자, 기계장치 처분 손익입니다. 자, 처분 손익은 간단합니다. 우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처분 금액하고 뭘 비교해야 돼요? 처분 금액에서 그렇죠. 장부 금액 빼면 돼요. 그래서 처분 금액이 크면 이익인 거고 처분 금액이 작으면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조금 전에 앞에 2번 문제에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한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그냥 장부에 있는 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우리는 이 장부 금액을 산출해야 돼요. 예.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그냥 줄일게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분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2017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에 5천만 원의 현금으로 매각했다. 처분 금액 5천만 원 나와 있어요. 이제 장부 금액 따져보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액법이니까 1억에 사가지고 10년간 상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상각해야죠? 1,000만 원씩이죠. 자, 1년에 1,0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취득했느냐? 2017년 1월 1일 날 취득해가지고 언제 처분했느냐? 2019년 7월 1일 날 처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감가상각을 월할 상각이라고 해놨어요. 월 단위로 상각을 해라. 네. 자, 2017년 1년에다가 2018년 2년. 자, 감가상각은 2017년 결산 때 한 번 했고 또 2018년 결산 때 한 번 하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직 결산 안 했죠. 언제 팔았어요? 7월 1일 날 팔았으면 몇 개월 지났어요? 예, 6개월 지났네요. 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이니까 1,000만 원, 여기 2,000만 원, 여기 반절이니까 얼마예요? 2,500. 응? 이 2019년도는 반절이잖아요. 6개월. 그래서 감누가
2,500. 이걸 구해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의 합계. 그러면 취득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1억. 자, 1억에서 2,500 빼면 장부금액 얼마 나와요? 예, 7,500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처분 손익을 이제 알았어요. 자, 5천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것의 장부금액은 7,500이었어요. 손실인가요? 이익인가요? 손실. 2,500 손실 봤죠? 예, 그러면 답이 이제 눈에 보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쉽죠? 자,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답을 찾는 거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분계를 한번 써보세요. 분계. 자, 이거 분계 쓸 줄 알아야 돼요. 3번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아까 여기 2번 문제처럼 처분했다. 그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로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분계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분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래간만에 메모장에다가 예. 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죠? 그러면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예,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현금 5천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뭘 팔았어요? 예,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여기 기계장치를 취득금액으로 적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예. 그리고 이 기계장치를 팔았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변에다가 상계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였어요? 아니지. 2,000, 맞아요. 죄송합니다. 2,500. 예. 2,500 아까 계산했었죠? 예.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이 7,500이고 대변이 1억인데 차변이 부족해요. 아, 손실이 발생했구나. 그 계정 과목의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계장치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출원가 공식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에요. 그렇죠? 예. 자, 순서대로 다 써놨네. 여기 기초 이거에다가 단기 매입 이 두 개를 더해서 기말 재고 자산 이걸 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네. 매출원가를 구하라 했는데 밑에 두 개. 자,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20만 원 옆에 평가 및 감모 손실 반영 전의 금액이다. 평가 및 감모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5만 원이 있다. 평가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또 감모 손실은 어떻게 제조원가에 반영 아니죠?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재고자산의 먼저 평가 손실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재고자산 평가는 말이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매출 원가의 가산 항목이에요.
매출원가 가산항목 5만 원. 5만 원이죠? 또 대변에 뭐가 나오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5만 원. 이거는 재고자산 차감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밑에 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이걸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언제 이런 걸 했었지 기억이 거의 안 나죠. 근데 이거 분명 아예 안 나요. 예,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책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과연 이게 있었는지. 예, 이거 일단 꺼내 놓고. 우리가 재고 자산을 배울 때 어디 몇 페이지였냐면은 자산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네, 이제 거의 보이네.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75페이지에 보이네요. 아니 거기는 이제 그 평가가 아니고 네 77페이지에 보이네요. 저가법의 회계 처리 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 차이. 네? 그때 메모 중요라고 써놨는데. 중요라고 써놨어요. 이제 77페이지다 보니까 너무 배운 지 오래됐죠. 네. 중요하다고 써놨지만 그게 또 어떻게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네. 이거요. 그게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그 이제 재고자산에 어떤 손상을 입었다든가 이래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걸 기억해야 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예, 포함.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분이 5만 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돼야 된다, 더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분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감모 손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 손실은 가격이 하락한 거고 감모 손실은 뭐냐?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보니까 정상적 감모 손실이 10,000원이래요. 그러니까 20,000원이 지금 수량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만약에 두 개라고 보겠습니다. 한 개당 단가가 10,000원이라면 지금 두 개가 부족한데 그 중에 정상적으로 부족한 것은 한 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비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감모 손실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관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손실이다. 이것은 원가에 이것도 가산합니다. 제대로 관리해도 어쩔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럼 매출원가에. 그러나 나머지 한 개 있죠. 이 20,000원 중에 10,000원.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감모 수량이 모자라게 될 거다 이건다. 그러니까 뭐 도난을 당했다든지 장마철에 그 창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부패가 됐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관리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비정상. 그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돼요.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그 감모 손실 처리에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78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수량 차이입니다 하면서 밑에 네모 박스의 분계를 보시면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란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가로 열고 매출원가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가로 열고 영업의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10,000원은 원가에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계산기를 들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일단 계산해 봐요.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야죠. 이거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50에서 20 빼니까 30만 원. 예. 그런데 밑에 두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5만 원은 무조건 더해야 되죠. 예. 근데 이 중에서는 10,000원만 더해야 되죠. 그래서 더하면 36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여기까지 계산했을 땐 30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가. 그런데 밑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만 원 더하고 여기 감모 손실에서 정상적 감모 손실 10,000원만 더하니까 36만 원. 그래서 답이 여기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왜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되느냐. 이 앞에서 배웠던 걸 기억을 끌어내야 됩니다. 예, 기억을 더듬어 내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앞에 책을 뒤로 돌려보니까 다시 한번 맞았어. 이때 우리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예,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메모리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이 문제풀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차량 운반구와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하고 토지 취득원가를 구하라는데 여러분 이 취득원가 계산하는 거 짐작이 가죠? 취득원가에는 모든 취득 비용을 어떻게 해요? 다 더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차량 운반구를 따져봅시다. 이거 있고 이건 빼야 되고 할인이니까 취득세 이건 더해야 되고 운송비 더해야 되죠. 예, 할인받은 건 빼야 되지만 운송비하고 취득세는 더해야 된다. 그러면 차량은 2,110만 원. 그래서 2,112에서 80 빼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2,030? 그러면 2,030이 3번하고 1번에 있어요. 자, 이제 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매입 가격 이거에다가 4,000에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더해야 되죠. 취득세 더해야 되죠. 재산세는 이거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죠. 재산세는 보유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보유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지 취득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과 관련된 비용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지 재산세 내는 것까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결정이 안 나죠. 그 보유하는 내내 세금 낼 텐데. 그래서 재산세는 아니에요. 이건 보유세라고 그래요. 예, 재산세 같은 세금을 보유세라고. 자, 그래서 4,080에다가 50 더하면 4,130. 답은 3번에 있구나. 계산 가능하죠? 취득 관련 비용을 모두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산세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재고자산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상품. 네. 자, 1번.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이건 뭐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다 설명한 거예요. 맞았어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1번은 맞은 겁니다.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조금 전에 이거 나왔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췄죠? 자, 아까 시가보다 5만 원 하락한 거 아니에요? 아까 문제에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별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가산했고 대변의 재고자산 해가지고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죠? 2번 맞았죠. 그 다음에 3번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이요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4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계상한다. 틀렸어요. 답이 4번이에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고자산이 가격이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가가 올라가면 평가 이익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평가 이익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즉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은 저가법.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어떤 목적 회계의 목적 적합성에서 본다면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해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그러나 우리가 회계의 모든 그 회계의 그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가법에 의해서만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무형자산 기억나시죠? 예,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게 무형자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 딱 눈에 보이는 게 있네. 설명이 짧게 돼 있는 것 중에 틀렸어요. 자, 1번부터 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습니다. 무형자산은 말이죠. 우리가 그 유형의 자산하고는 다릅니다.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라고 그러지 개발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 개발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된다. 즉 개발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개발 단계에서 투입된 지출만 개발비예요. 연구 단계 거는 비용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예요. 1, 2번 다 맞았고요. 3번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정액법만 인정된다? 아니에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연수합계법. 그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있냐? 무형자산의 경우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정액법만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처분 시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잔존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데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예, 기말 재고 자산. 여러분 창고에 있는 게 기말 재고 자산이잖아요. 예. 근데 그 외의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잘 한번 봅시다. 1번. 도착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은요. 도착하면 매입자의 자산이 되는 재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거. 뭐 아직 운송 중이니까 우리 거 아니죠. 다음 2번. 그럼 포함될 수 없는 거 답이 1번 나왔네. 예. 그렇죠. 답이 1번이죠.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는 자산인데 현재 운송 중이다 이거예요. 그럼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니까. 예. 1번이 답입니다. 2번을 볼까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면 운송 중이니까 아직 매입자에게 도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죠. 그건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이것은 재고자산. 3번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으로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이다. 수탁자가 보관 중이라는 건 아직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 재고자산이에요.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상품이 있다. 담보 제공은 우리 거예요. 예, 담보로 제공된 것은 그건 우리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 자, 차입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차입금이 1천만 원, 1천만 원 있고 2018년 3월 1일 날 차입을 했고 만기가 올해 8월 31일이 만기예요. 이자 지급은 연 12%이고 만기 시점에 후급으로 이자를 지급한대요. 월할 계산한다. 자, 1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3월 1일 날 빌렸으면은 자, 경과된 기간이 몇 달이냐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몇 달이에요? 10개월이죠. 자, 10개월치 이자를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나오는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의 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1000만 원 곱하기 연이율이 몇 퍼센트예요? 네, 12%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20만 원 나오죠. 예.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월 치면 얼마예요? 1년에 120이니까. 예. 곱하기 10 나누기 12 해보면 예.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그래서 1번은 맞았다. 옳지 않은 것은 아니죠. 1번은 2018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차입금은 2018년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로 표시된다. 그럴까요? 자, 상환일이 언제입니까? 만기일이 2019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결산 시점에서 요 1000만 원의 부채 상환기일은 몇 개월 남은 거예요? 8개월 남았죠. 비유동 부채가 아니죠. 유동 부채로 표시되죠. 유동 부채로. 예.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유동 부채잖아요. 만기일이 2019년 8월 31일이니까. 그다음에 3번을 보면 2019년도 손익계산상 이자 비용은 80만 원이다. 2019년 거네요. 2018년은 아까 10개월이니까 2019년은 이자 비용이 80만 원이다. 왜? 8개월 치잖아요. 8개월 후에 갚으니 원금 상환하니까 아까 10개월이 100만 원이니까 8개월이면 80만 원 딱 맞죠? 그 다음에 4번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입금은 없다. 없겠죠. 이날 상환을 해버리니까 요 1000만 원은 없어지죠. 예, 왜 2번이 답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 오류 사항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오류가 있는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뭘 찾으면 돼요? 이 거래를 찾아내면 되죠. 손익거래를. 안 그래요? 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손익거래해야 돼. 손익거래. 그러니까 손익거래 찾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손익거래.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거. 응?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중에서. 자, 1번부터 봅시다. 당기 발생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죠?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게 발행했을 때 이것이 자본 조정으로 들어가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지 않았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 이거는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의 상호 거래예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거래. 1번은 교환 거래. 손익거래 아니에요. 다음에 2번. 기말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상승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이 뭔지 아시죠? 공정가치가 뭐예요? 시장 가격이 상승에 의한 평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우리가 뭘로 분류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겁니다. 이거 자본 거래예요. 자본. 예?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 증가 해가지고 이것도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되죠. 예, 두 개 다 교환 거래. 다음에 3번. 기말 재고 자산의 시가 하락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재고 자산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저가법에 적용이 되죠.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가 더 낮아졌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되세요? 높게 나오죠. 이거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손익거래예요. 3번이 매출 원가가 작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습니다. 매출 원가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왜 상관이 있어요? 매출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예, 비용이 줄면 밑에 이익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손익거래.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당기에 발생한 재해 손실을 판매 관리비로 계상하였다. 자, 재해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근데 판매 관리비는 판매 관리비죠. 영업의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다. 이거는 당기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어요. 다만 영업이익에는 변동이 생기죠. 영업이익에는. 여기서는 맨 끝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을 물었기 때문에 왜? 제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요 판매관리비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간의 위치가 틀린 것뿐이에요. 비용 간의 위치가 틀린 것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줘요. 예, 위에서 빼야 될 걸 밑에서 뺐다든가 밑에서 빼야 될 걸 위에서 뺀 것뿐이니까. 그래서 3번. 그러니까 결국에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 거래에서 이 손익거래라는 걸 찾아내느냐 못 내느냐 이 차이예요. 예. 밑에 4번은 손익거래, 판매관리비도 비용이고 재해손실도 비용인데 두 개가 다 비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문제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0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푸는 것 중에서 10번이 틀릴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11번부터 5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개시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어요.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것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폐업했는데 그걸 유지하면 안 되죠. 예. 옳은 거 3번. 4번.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번호 변경은 사업자 등록번호 정정사항이 아닙니다. 예. 전화번호 변경은. 예.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우리 공부했었거든요. 자, 부동산 간주 임대료 이거 면제입니다. 여러분 간주 임대료가 뭐였어요?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만큼을 수익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 이자의 10%를 부가세를 내게 하는 거.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예. 간주 임대료. 그 보증금이 있죠.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보증금. 예. 전세 보증금을 뭐 5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자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과세 기간 동안 이자가 얼마냐? 거기에 10%를 그 이자만큼을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고서 매출로 간주하고서 거기에다가 10%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게 간주 임대료.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든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간주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간주 공급은 타사업장 반출 외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면제되지 않는 것 찾으라 그랬네요. 택시 운송 면제, 노점 면제. 요거는 면제 안 됩니다. 4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품의 거래인데요. 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의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국 업체 간의 거래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공부했었죠. 재화의 공급은 이런 것들, 용역의 공급은 뭐 이런 거, 또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자, 이거 읽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1번.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받고 재화를 인도했다. 용역하고 재화하고 맞교환했다 이 말이에요.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이거 재화를 인도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입니다. 교환거래 성격이 좀 있네요.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사업을 통째로 양도하는 거예요. 매장에 있는 상품, 그 다음에 권리금, 임차 보증금 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이 매장에 있는 물건이 3천만 원어치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가 한 2천만 원 있으니까 1억 5천 주시오 하고 그렇게 사업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 그 인수받은 사람이 그 매장에 있는 상품 판매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3번은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아니다. 가서 봐. 이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군요. 해당하는 걸 찾는 거니까. 자, 이거 아니고, 자, 이거 양도 담보 목적인 거 아니에요. 자,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 건설은 전부 부담하든 일부 부담하든 이건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 재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네. 1번. 아까 1번 우리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니까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죠. 제가 문제를 지금 아닌 것을 찾으라는 줄 알았어요. 네, 1번.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자 어느 게 면세입니까? 네? 수돗물 면세 맞죠? 네.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네 우리가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네. 또는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또 공제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자 1번부터 봅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이 관련이 없는 것을 왜 포함하겠어요? 네, 포함 아니다. 2번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자, 우리 부가가치세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죠? 관세도 뭐예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모든 세금은 다 과세표준에 포함돼요. 포함하는 거 2번이 답이네요. 관세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돼요. 매출 할인을 했으니까 과세표준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공급 전에 파손된 거. 파손된 걸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과세표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처음으로 이론평가 문제 풀어봤는데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15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맞추는 것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개 정도.